한국 사회의 이 청년들이 느끼는 경쟁 압박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 이거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불안이라고 하죠. 고용 불안, 그리고 주거 불안, 그리고 양육과 관련된 불안. 그 청년들이 출산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 성별로 보면 여성들의 생각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뭐 인구 문제 많이 얘기하고 출산 정책도 많이 나왔는데 네. 출산의 당사자이고 주체인 청년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는 여성이겠죠. 네. 여성의 임신과 또 초기의 수유 이런 것들 같이 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청년들 그리고 여성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아주 조그만 사업장인데 거기서 저 육아휴직 갈 테니까 가게 해주세요 하면은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송두리째 누군가 다른 사람이 다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대체자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력이 얼마 안 되니까. 정부가 그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그렇게 규제를 또 엄격하게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뭘 처벌받을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해왔던 대로 가는. 그런 사업장에서 저 육아휴직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네. 그냥 퇴사해 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냥 집으로 들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안 놔도 돼. 그렇죠. 안 해도 돼. 왜냐하면 아무도 감시하지 않거든요. 자, 이번 주는 각 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는 저출생 현실을 다각도로 조명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 두 번의 대담을 통해서 지금의 합계 출산율은 그동안 축적된 한국 사회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는 지표가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가 애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가 아니라는 거겠죠. 지난해 진행된 한 설문조사를 보면요. 우리나라 2030 미혼 청년 43%가 평생 결혼하지 않겠다고 응답했고요. 응답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47%는 아이도 아예 낳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결혼과 출산이 직장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봐 그리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등이었는데요. 청년들이 출산을 선택하길 주저하게 만드는 최대 걸림돌은 경제적, 사회적 불안입니다. 청년들이 국가를 신뢰하고 미래를 계획하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자, 국제1회 매거진 비 연속대담 2024 인구론 세 번째 시간. 청년들의 낳지 않을 결심을 바꿀 수 있을까요?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신경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앞서 두 번의 대담을 통해서 알게 된 게 저출산의 원인들 중 하나가 뭐 수도권 집중, 부동산, 또 노동시장 등 이런 다채로운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저출생이 발생했다. 이런 것까지는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마주한 출산율은 그동안 축적된 한국 사회의 문제를 날 것 그대로 드러내는 지표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애를 낳고 또 아이를 키우기 힘든 사회, 저출생 현상 기저에 깔린 사회 문제들, 교수님께서 지금 문제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미 뭐 말씀도 하셨고 또 여러 차례 조사가 나왔지만 한국 사회의 이 청년들이 느끼는 경쟁 압박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 이거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불안이라고 하죠. 고용 불안, 그리고 주거 불안, 그리고 양육과 관련된 불안.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아주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다. 이런 진단을 저희가 내리고 있어요. 사실 이 이야기는 최근의 얘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 사회에는 뭐 한 20년 조금 길게 잡으면 2000년대 초반부터 출산율 혹은 출생률이 떨어지면서 2005년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만들어졌고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이제 시작됐잖아요. 그 시기에 그 오스트리아의 인구학자 그 볼프강 루츠 교수가 우리 한국을 어떤 대상으로 해서 하나 이제 논문을 쓰고 하나의 어떤 이론이랄까요, 뭐 모델을 이제 하나 제시했는데 그것이 저출산의 덫.
그러니까 트랩이라는 거예요. 저출산의 함정에 빠졌다. 네. 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저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가지 요인으로는 이제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게 됐다. 인구학적이고 또 경제적이고 또 사회적인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출산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왔는데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은 아예 어렸을 때부터 출산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 인구학적 개념으로 출산 의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당신은 나이가 돼서 이제 성인이 되고 일정한 나이가 되면 아이를 뭐 낳을 낳겠는가? 것이다. 이런 출산 의향이 대단히 낮게 나오고요. 오. 문제는 이제 사실 출산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청년이죠. 네. 20대, 뭐 30대, 40대 초반 정도. 우리 사회에서 청년은 뭐 19세에서 34세 정도를 법적으로 정해야 하지만 아무튼 그 연령의 그 청년들이 출산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 성별로 보면 여성들의 생각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남성보다 여성이 더 부정적이니까. 이제 오늘은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뭐 인구 문제 많이 얘기하고 출산 정책도 많이 나왔는데 네. 그것이 이렇게 탑다운, 그러니까 정부가 뭘 해줄 테니까 아이를 낳으시오. 이게 아니라 출산의 당사자이고 주체인 청년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는 여성이겠죠. 네. 여성의 임신과 또 초기의 수유 이런 것들 같이 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청년들 그리고 여성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청년과 여성들의 그 인식이 대단히 낮은 것이죠.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국가 간의 이제 비교를 제가 최근에 해봤는데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가 애 낳고 키우기가 좋은 사회는 아니라는 게 분명히 인식이 됩니다. 이 사회학자인 교수님 보시기에 초저출생의 원인은 이 불평등 문제와 사회 구조적 문제가 크다고 보십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지난 한 20여 년 동안 소득 불평등이 더 심화되어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이제 그 자료를 보면 OECD에서 국가별 통계를 내는데요. 네. 2007년부터 2021년 사이에 소득 불평등이 얼마나 심화되었는가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거의 두 번째쯤 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상위 1%의 사람들,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전체 소득의 2021년도의 경우에 11.7%를 가져간대요. 근데 그것은 2007년에 비해서 약 3.3%포인트 증가한 건데요. 그렇죠. 그 국가적 순위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멕시코에 이어서 두 번째로 빠르게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는 나라입니다. 1위가 멕시코고 네. 2위가 한국입니까? 네. 근데 사실 1% 정도는 우리가 너무 주변에서 보기 어렵기 맞아요. 때문에 잘 가늠이 안 가요. 실감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상위 10%까지 좀 확대해 보면 상위 10%의 사람들은 2021년에 전체 소득의 34.4%를 가져갔어요. 네. 이것은 2007년도에 하고 비교해 보면 약 2.5%더 늘어난 건데 OECD 30여 개 국가 중에서 네 번째로 불평등이 빠르게 확산된 나라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상위 10%에 드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소득의 3분의 1을 가져가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90%가 네. 3분의 1을 갖고 싸우는 상황. 문제는 그리고 그것이 계속 그 불평등이 더 확대된다는 게 문제예요. 현재의 불평등도 중요하지만 그게 감소되는 격차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나가야 그렇죠. 우리가 올바른 사회인데. 그렇죠. 사회를 믿고 희망을 가질 텐데 다 알거든요. 지난 IMF 이후에 지금 청년 세대들은 항상 저한테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제가 태어나서 경기가 좋다. 경제가 뭐 좋다. 이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다. 근데 이제 한국 경제 자체가 성장하는가도 중요하지만 나의 소득이 얼마나 혹은 나의 가족의 소득이 얼마나 늘어나는가가 중요한데 한국 사회에서 지난 20여 년 동안 소득 불평등이 아주 빠른 속도로 손꼽을 정도로 빠르게 확대되어 왔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행감을 갖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하위 40%의 가정에서 성장한 청년들은 훨씬 더 불행하겠죠. 이렇게 이제 경제적 소득 격차가 커질수록 결혼을 안 하게 될 텐데 이것도 직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런 거예요.
많이 또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오늘 이제 주제가 출생률이니까요. 혹은 출생률, 출산율 의미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섞어서 씁니다. 아이를 사실 서구 유럽에서도 1960년대부터 이제 출산율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그런 인구의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과 관련해서 서구 유럽에서는 어떤 변화를 겪었냐면 네. 결혼과 출산을 분리시킵니다. 이게 뭐냐면 결혼이라고 하는 건 법적인 혼인이죠. 네. 이제 결혼하고 구청에 가서 신고하고 국가의 승인을 얻는 네. 그런 법적인 혼인을 한 사람들이 부부가 되고 아이를 낳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법적인 혼인을. 근데 네. 결혼 관계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너무 장벽이 높아요. 돈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직장도 좋아야 되고 또 부모님의 또 뭐 허락도 받아야 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년들이 서구 사회에서 오다 가다 지나다 보면 이제 정도 들고 같이 살아볼까? 말하자면 동거를 시작하죠. 네. 근데 동거를 하다 보니까 또 아이가 생겨서 한번 낳아볼까? 근데 그러니까 법률혼을 거치지 않고 그냥 동거 커플이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를 법률혼 커플이 낳은 아이와 똑같이 대우해주고 전혀 차별이 없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더 쉽게 일단 청년들이 같이 살아야지 뭐 아이도 낳는 거잖아요. 네, 네. 좀 더 쉽게 이제 만나고 자유롭게 결합하고 그 자유롭게 사는 관계 속에서 또 아이를 낳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래서 출산율의 문제를 해결한 거거든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즉 결혼의 자유, 결혼을 하건 하지 않건 출산의 자유, 출산을 할 수 있고 그 출산한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이 또 아이가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한국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바로 2023년도 통계를 보니까 많이 늘었는데도 네. 실제로 그러니까 법적인 혼인 밖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5%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의 가정을 제 주변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가정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쉽게 막 이렇게 이해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럼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왜 주변의 사람들이 한국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을까요? 이렇게 교육을 받아왔던 것 같아요. 네. 어릴 때부터 네.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떼어질 수 없는 부분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네. 결혼을 먼저 해야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이게 우리의 관습이자 사회 제도에 들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금. 그럼 그건 사회학적으로 규범이거든요. 이제 네. 우리의 인식이고 또 현실은 어떨까요? 현실적으로는 왜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으면 아이를 낳아서는 안 된다고 가장 큰 생각할까요? 이유는 네, 경제적인 이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듭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는 결혼하지 않으면은 아이를 낳으면 옆에서 말리겠죠. 그럼 차라리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이렇게 말릴 텐데 네. 그런데 실제로 조사 결과는 또 좀 아주 놀라운 우리의 생각보다 좀 다른 결과를 보여줘요.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한국의 사회조사라는 것이 이제 가장 국가의 공식 통계이고 가장 신뢰할 만한 통계거든요. 정부가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조사인데 2024년도 조사를 보면은요. 인식의 면에서 예를 들어서 동거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아도 같이 살 수 있다. 여기 동의하는 사람들이 뭐 남성 여성 큰 차이 없습니다. 67% 정도 돼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은 동거 좋아, 오케이 생각을 가지고 결혼하지 있습니다. 않아도 일단 동거를 네. 할 수 있다. 동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이다. 네.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사회조사를 많이 하니까 보면 이거는 많은 분들이 말을 하지 않아도 혹시 주변에서 이런 건 보셨을지 몰라요. 이렇게 부모님 세대에 네. 이제 지금 50대, 60대 그 분들을 조사를 하면 자녀분들의 먼저 동거부터 시작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적극 찬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저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사실은 저희도 옛날에 19, 20살에 동거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살다 보니까 아이 생겨서 아이 낳고 결혼식 올렸어요. 애들은 모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사회에도 동거가 그렇게 뭐 예외적이지 않은데 규범 자체를 그렇게 이제 만들고 문제는 그런 규범이 그렇게 지속되는 것은 제도가 동거하면 뭔가 만약에 어떤 두 사람이 있는데 우리 동거할 테니까 신혼부부 뭐 아파트 그 특혜 주는 거 우리도 주세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도가 그렇게 우리를 이제 묶어오고 있고요. 물론 출산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다릅니다.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사람들은 한 37% 정도 돼요. 그러니까 반으로 뚝 주는 거죠. 아이에겐 더 불리할 것 같다. 그러나
아무튼 이 일단 결혼부터 그러니까 두 사람의 우리가 이제 결합이라고 하는데 이 만나서 같이 함께 살아가는 이 방식을 좀 자유롭게 열어놓으면 사실은 출산의 문제도 따라오는 거거든요. 제도적으로. 사실은 서구에서 인구 문제를 해결한 첫 번째 방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그렇죠. 게 이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된다라고 그렇죠. 해석하면 될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교수님께서 이제 방송 나온 것도 찾아보고 글 쓴 걸 봤을 때 우리나라에는 장애물이 좀 많고 관습도 많잖아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출생아 감소의 가장 큰 요인은 이 사회적 제도, 결혼이 정답입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것이 이제 네. 우리 사회에서도 법률혼 음. 아니면 또 사실혼 이런 차별을 좀 하지 말자. 하지 말자. 네,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이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제가 최근에 그 신혼 커플 네. 들을 만나는 분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혼했는데 아이를 안 낳는 거예요. 왜 그러냐? 혼인 신고도 안 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언제 헤어질지 모르니까 불안하다. 만약에 이제 법률적으로 이렇게 혼인 신고를 했다가 이혼하면 이렇게 또 기록이 남고 그렇죠. 만약 이혼하게 되면 내가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다 혼자서 그런 얘기들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열어놓으면 자유롭게 만나서 아이를 낳아도 뭐 두 사람이 같이 키우건 혼자 키우건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 아이를 키우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사회적 책임이다. 이렇게 만들어가면 사실 그 젊은 부부들이 느끼는 부담이 좀 줄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젊은이들의 좀 자유로운 결합, 아까 뭐 가족의 다양성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런 것들을 좀 만나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좀 더 이렇게 좀 자유롭게 열어주고 아까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네. 그 규범 이런 것들을 좀 빨리 변화시켜야 한다. 알겠습니다. 또 이번엔 여성의 시각을 좀 느껴보고 싶은데 특히 지금의 2030 여성들이 과거보다 여성들의 생각에 좀 달라졌다고 느끼는 게 굳이 결혼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아졌거든요. 여성이 우리 사회에서 느끼는 불안감과 압박감은 여전히 남성보다 크다고 봐야 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모든 조사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사실은 청년 여성들, 어쨌든 출산의 당사자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청년 여성들은 한국 사회가 여성에게 그렇게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허. 왜냐하면 아이를 막 낳으라고 하는데 네. 그리고 뭐 같이 키울게 하지만 현실을 들어가 보면 그렇지가 않다. 이제 현실을 보여주는 몇 가지 제가 지표를 또 좀 찾아봤는데요. 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가사 분담이에요. 가사 분담. 아까 말씀드린 그 2024년도 한국의 사회조사를 보면 이제 의식과 현실이 다른 거죠. 따로 가는 겁니다. 적어도 의식 속에서는 부부가 함께 산다면 가사를 공평하게 같이 남편과 아내가 같이 함께 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하는 사람이 남자나 여자나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합해서 한 69%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약 10명 중에 7명 정도는 결혼해서 같이 살면 혹은 뭐 동거해서 같이 살면 가사 노동을 함께 해야 된다. 공평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는 거죠.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근데 현실은 어떠냐? 네. 똑같은 질문을 해보니까 네. 부인이 더 한다. 그러니까 부인이 더 한다. 70%가 넘어요. 아내가 주로 한다가 70%가 넘습니다. 근데 좀 많이 나아졌다고 들었는데 아직도 부인이 더 많이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런가? 네. 그러면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죠.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한 4% 정도.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 네, 4분의 1 정도. 10명 중에 한 뭐 2.5명 정도는 공평하게 하고 나머지 7명 정도는 여전히 부인이 더 많이 한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런 현실에서 이제 그렇고 근데 사실은 또 좀 약간 바람직한 현상은 연령이 좀 이제 젊어질수록 말하자면 20대 커플만 들여다보니까 공평하게 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한 50%는 돼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은 더 그렇죠. 공평하게 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30대는 조금 덜하긴 한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중요한 말씀은 적어도 청년
세대는 뭐 여성이건 남성이건 가사노동을 같이 서로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실천에 옮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 많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이 청년들이 그걸 실천할 수 있도록 70%는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70%가 되면 사실 문제가 해결되겠죠. 그렇겠네요. 출산율 올라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살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 만들어주는 부분은 이제 이따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네. 아직도 아까 규범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래도 아이는 엄마가 키우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나 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OECD 국가 통계 자료를 보면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거요? 뭐냐면 네. 소위 워킹맘, 사실 워킹맘이란 말이 우리나라에는 있지만 미국에 좀 있죠. 근데 유럽에서는 이런 말 잘 안 써요. 왜냐하면 모든 여성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 직업을 대부분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워킹맘이냐 뭐 전업맘이라고 하나요? 이런 구별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제 워킹맘이 있는데 이 워킹맘에 대한 인식 조사를 했습니다. 뭐냐면 어떤 질문을 했냐면 엄마가 일을 하게 되면 직업을 가지면 아이들이 힘들 것이다. 아이들이 좀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제 직역을 하면 힘들 것이다. 이런 질문에 네. 얼마나 동의하는가를 물어봤는데 OECD 평균은 한 34%가 나와요. 한국은 얼마나 나왔냐? 65%가 동의해요. 거의 2배 가까이. 와, 거의 2배 가까이네요. 그 제가 이 자료를 이제 서구 여러 학자들하고 같이 있는 포럼에서 발표를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한국의 그 젊은 그 이제 뭐 여성들이 저한테 와서 선생님 얘기 정말 맞다. 선생님 말 맞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국의 워킹맘은 내 아이들이 너무 힘들겠다라고 이건 남성 여성 합해서입니다. 늘 생각하는 사람들 10명 중에 7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그만큼 아이들이 워킹맘의 아이들이 더 힘든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다. 거의 2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이 환경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인구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서 네. 직장에서 보면 요즘 청년 여성들은 다 같이 일을 해야 되고 남성들도 당연히 자기 아내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집값이 비싼데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네. 주거 문제 앞에서 하셨겠지만 뭐 신혼부부 특례 대출을 해준다.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대출은 누가 갚아요? 혼자 외벌이는 갚을 수 없습니다. 절대 못 갚아요. 그렇죠. 같이 네. 벌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워킹맘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힘들면 어떻게 하나? 또 하나 이제 직장에서 이렇게 보면 멀쩡하게 잘 일을 하던 여자 선배가 결혼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를 갖게 되면 굉장히 회사의 눈치를 보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갔다 보면 뭔가 불리한 이런 이제 상황에 놓이게 되죠. 소위 그것을 모성 페널티라고 해요. 우리가 페널티킥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축구에서. 너가 아이 키우니까 당신은 뭔가 처벌을 좀 받아야 돼. 이걸 모성 페널티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이러저러한 이제 불이익을 겪는 거예요. 그걸 보면 후배 여성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난 저렇게 돼야지 말아야지. 페널티 받고 싶지 않지.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또 아이를 안 갖게 되는 분위기가 그렇죠. 형성되겠어요. 그렇죠. 난 저렇게 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결혼하지 말아야 돼. 아이 낳지 말아야 돼. 근데 아이를 안 낳으려면 결혼을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페널티라는 단어를 여기서 들을 줄 몰랐는데 그럼 여성 입장에서 결혼과 육아는 여성들에게 큰 걸림돌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맞습니다. 현재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네. 이것이 별로 나아지지 않고 있어요. 제도는 육아휴직 제도가 있고 세계에서 아주 굉장히 좋은 제도를 갖고 있는데 뭘 그게 문제가 되는가? 그걸 쓸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일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기업, 공기업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만 쓸 수 있잖아요. 대기업, 공기업에 다니는 여성 비율이 많이 적습니까? 맞습니다. 대기업을 이제 어떤 규모로 잡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네. 지금 한 500인 이상으로 보면 10%도 안 돼요. 500인 이상의 회사에 여성이 그렇죠. 다니는 비율이 네, 전체 10%가 여성 된다? 중에서 전체 여성이 이제 그 노동시장에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과거에는 300여인이었는데 지금 이제 규모가 커지니까요. 500인 이상 정도는 돼야 정부의 규제를 받고 정부의 감시를 받기 때문에 또 신문에 언론에 보도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500인 이상 그 기업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뭐 10%가 안 되고요. 여성의 한 70%는요. 100인 이하의 기업에 다녀요. 정확하게 말하면 100인 미만이죠. 한 60% 이상은 30인 미만의 기업에 다닙니다. 60%가 30인 미만이면 기업이에요. 그러면 30인 미만은 예를 들면 아주 조그만 사업장인데 거기서 저 육아휴직 갈 테니까 가게 해주세요 하면은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송두리째 누군가 다른 사람이 다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대체자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력이 얼마 안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뭐 이렇게 그 소규모 사업장에서 고용주들이 그렇게 뭐 근로기준법을 열심히 지키고 이렇게 아직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또 정부가 그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그렇게 규제를 또 엄격하게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뭘 처벌받을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해왔던 대로 가는. 그런 사업장에서 저 육아휴직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네. 그냥 퇴사해 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냥 집으로 들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안 놔도 돼. 그렇죠. 안 해도 돼. 왜냐하면 아무도 감시하지 않거든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 제도를 법이나 제도를 만들었다 하는 건 네. 어떤 점에서 의미가 있냐면 그 법이나 제도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 처벌을 받는 거거든요. 결국은 법은 그 강제력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네. 정부가 뭐 100인 이하, 특히 30인 미만은 들여다볼 여력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은 뭐 정부에서도 이렇게 보고를 받지만 언론에서 일단 또 많이 이런 방송에서 네. 얘기가 되니까 조심하죠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60% 70%의 여성들은 사실 육아휴직 제도가 있지만 그걸 제대로 쓸 수 있는 경우가 대단히 드물다. 이건 기업주의 선의에 좀 착한 기업주를 만나면 써가 되지만 기업주의 선의에 의하지 않고는 현실성이 굉장히 없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양극화가 돼서 이것도 육아휴직을 다녀올 수 있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에 다니는 여성들 사이에 또 이제 이분 법적인 또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법과 제도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있는데 좀 더 연장선상으로 아이를 낳고 또 기를 수 있는 사회적 조건과 환경을 만들려면 그러면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법적으로 또 제도적으로만 접근을 해야 될지 네. 아니면 기업주를 만날 때 제발 이 기업주가 좋은 사람이길 바라보고만 있어야 될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진짜 교수님? 뭐 좋은 착한 사장님을 만나면 좋지만 그거는 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우연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연에 기댈 수는 없고. 당연하죠. 네, 이렇게 지금 인구가 한국이 0.7 수준 떨어진 것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예측을 못했어요. 그래서 유엔에서 이제 몇 해 전에 인구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몇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었는데 한국이 물론 가장 출산율이 빠르게 저하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유엔에서 이렇게 빠르게 떨어질 거라고는 생각 못했다는 거예요. 0점으로 떨어진 나라가 우리밖에 없죠. 없죠. 그리고 0.7대로 떨어지는 건 유엔 이게 가능하냐 이런 얘기를 할 정도거든요. 0.9 왜냐하면 1.0 이하부터는 굉장히 그 어려운 수치거든요. 나오기가. 근데 0.7대로 떨어지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그래서 이제 새롭게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는 정도인데 네. 이거는 국가가 정말 가장 제1의 과제를 삼고 이제 이게 나서야 되는데 그럼 뭐를 바꿔야 되느냐 이런 거예요. 일단은 국가가 자신의 이제 책임을 강화하고 이런 거죠. 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를 실제로 육아휴직 제도를 만들어도 그 어떤 그 회사에서 우리 회사에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누가 가려고 했을 때 못 가게 한다든지 아니면 갔다 와서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랬을 때는 그 회사의 문을 닫게 하겠다. 문을 닫게 하겠다 정도의 강제력을 행사하는 그 정도의 의지가 있지 않으면 이건 해결이 안 돼요. 근데 국가가 이런 강제적인 그렇다고 문을 닫게 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 그 정도의 이제 의지를 가지면 기업에서 또 변화가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예산이겠죠. 그렇죠. 중소 뭐 100인 이하 또는 뭐 30인 미만의 이런 기업들이 결국에 돈 뭐 육아휴직 가면 수당도 줘야 되고 하는데 국가가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도 필요한데 그런 노력들도 아직 매우 부족해요. 그래서 육아휴직 수당이 얼마 안 되니까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의 관점에서 볼 때 내가 육아휴직을 쓰면 월급이 깎인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또 쓰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다녀오는 사람들에게 수당을 충분히 현실화시켜줘야 돼야 하고 네. 그것을 위해서 정부의 예산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책임 두 가지가 있고요. 자, 기업으로 봐서는 어떠냐?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정부가 그렇게 노력해도 결국 기업 안에서 우리가 다니는 회사 안에서 이것이 실현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엇이 바뀌어야 되느냐? 네. 제일 높은 사람, 최고 책임자, 우리 회사의 대표, 대표이사죠, CEO. 네. 이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정말 출산휴가를 주고 육아휴직을 제대로 써서 또 그 육아휴직
학기 그걸 다녀와도 불이익이 안 되게 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럼 회사를 어떻게 바꿔가야 되는가? 네. 일본에서 이제 뭐 지난 시간에 일본 아마 그 말씀을 나누셨다고 하는데 네. 사실 이제 일본도 워낙 이 문제가 심각해서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어떤 법을 바꿨냐면 법을 새롭게 만들었는데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뭐냐면, 일하는 방식. 네,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꾸냐? 네. 회사에서 하는 일과 가족 안에서 하는 그 아이 돌봄을 이렇게 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이제 해나가는 제도인데 그 제도인데 뭐냐면 일하는 시간을 이제 법적인 지금 우리는 40시간이죠. 네. 40시간을 지키고 너무 연장하지 않는 거죠. 최대한 연장을 해도 52시간인데 실제로는 더 많이 일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52시간 사실은 주 40시간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문제는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갑자기 아프거든요. 예고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갑자기 아프거나 집에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빨리 들어가야 할 때 그럴 때 이제 그 시간을 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 40시간 이내에 그 노동 시간은 지키되 그러나 내가 어떤 요일은 빨리 좀 퇴근하고 그러나 그 다음에 조금 더 야근을 할 수 있겠죠. 이런 노동 시간의 자율성을 주는 그렇게 거예요. 유연근무제, 뭐 선택시간 그렇죠. 근무제 이런 제도 맞습니다. 아닙니까? 유연근무제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코로나 때 굉장히 좋은 경험을 했어요. 재택근무. 그렇죠. 이따 스웨덴 말씀드리겠지만 스웨덴은 제가 만난 사람들이 거의 다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네,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네네. 우리도 근데 재택근무 했는데 굉장히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한국이 이제 돌아갔어요. 성공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 내 눈앞에 앉아 있어라 이것만 아니라면 주 일주일 정도를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어린아이가 있는데 두 부부가 같이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부부가 이렇게 시간을 조정해서 써요. 월수금 화목토. 그리고 하루 정도는 각자가 재택근무를 해요. 그러면 굳이 회사 그만두지 않아도 육아휴직을 꼭 더 쓰지 않아도 사실은 계속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가야 한다. 즉 일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그 노동자의 자율성, 선택성을 늘려라. 이건 누가 주냐면 그거는 정말 그 회사에서 주는 거예요. 회사에서. 제도는 있는데 그런 것들을 회사에서 잘 주지 않아요. 그리고 회사에서 주려면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돼요. 이제 뭐 여러 가지 방식, 뭐 요즘 AI 뭐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시스템을 도입해서 잘 활용하면 사실은 그 일과 아이를 키우는 문제가 충돌하지 않고도 일도 열심히 하고 또 아이도 키울 수 있는 그런 이제 회사들이 가능한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매우 중요한 아까 국가 말씀드리고 이제 기업 말씀드렸어요. 남성의 문제입니다. 남성. 네. 저 남성인데. 네, 남성의 문제. 뭐가 문제입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2030 남성들이 네. 이제는 의식이 바뀌어서 네. 같이 아이 키우고 싶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직 그 한 50%는 그렇게 하는데 나머지 50%는 그렇게 못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을 바꿔 나가야 해요. 네. 40대로 가면 한 30대로 가면 40%밖에 이제 같이 분담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아이를 키우는 어린 아이를 키우는 가족에서 남성들이 아이를 함께 키울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이제 많이 고민해야 되는데 사실 유럽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유럽에서도 1960년대에 인구 위기를 겪었어요. 우리처럼 심각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출산율이 떨어졌거든요. 들여다 보니까 1960년대 여성들이 이제 학력이 높아지고 또 경제 성장을 해서 사람들이 인력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나가니까 아무래도 이제 출산율이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한 1960년대부터 80년대 말까지 한 30년 동안 출산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들여다 보니까 어린이집을 지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이집 지어도 집에 저녁에 와서 또 여성들이 혼자 아이를 돌보니까 못 낳겠다 이렇게 된 거죠. 지금의 우리나라 모습인데요? 그렇죠. 우리나라 그렇죠. 네. 그래서 1990년대 스웨덴 같은 나라, 노르웨이가 제일 먼저 시작했지만 비슷하게 1993, 4, 5년 90년대 초반에 어떤 이제 그걸 젠더 혁명이라고 하는데 혁명을 하냐면 남성들이 함께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나가서 일을 한다면 남성들이 가족에 들어와서 아이를 함께 키우게 하자. 그래서 남성의 양육 참여를 위한 대대적인 노력을 합니다. 첫 번째 제도가 뭐냐면 이제 데디 쿼터란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버지 휴가 할당제. 그러니까 육아휴직에서 아빠가 쓰지 않으면 이건 아무도 못 쓰는 사라져요. 엄마가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육아휴직을 쓰면 좋은데
아빠가 안 쓰면 사라지니까 그래 쓰게 만드는 거죠. 강제적으로 쓰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성들 처음에 한 달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3개월입니다. 이건 3개월 동안 남성이 쓰면 주고 안 쓰면 사라지니까 그럴 네. 바엔 쓰는 거죠. 아니 근데 유럽에서도 남성들이 이 육아 참여가 많지 않았습니까? 저는 많았죠. 당연히 옛날부터 아니에요. 남성들이 해온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스웨덴 제가 인터뷰를 해보면 스웨덴에 가서 지난해 인터뷰 해보니까 그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30대 커플들이 네.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여전히 할머니가 다 밥하고 아이들 할머니가 키웠대요. 그럼 남자가 부엌에 들어간 일도 없었고. 안 하고. 그 우리나라 조선 시대랑 비슷합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뭐 이제 그 우리나라 한 60년대하고 비슷한 거죠. 그런데 와. 1970년대 제가 말씀드릴 거는 네. 1970년대부터 이제 정말 변화를 해서 1970년대 일단 여자들이 일을 하게 하자, 자기 소득을 갖게 하자, 그리고 국가가 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성들이 밖에 나오면 국가는 왜 좋은가? 인력도 좋은 인력을 쓸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이 일을 해서 뭐를 내죠? 세금을 내잖아요. 네. 복지국가는 재정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죠. 근데 여성들이 전업주부로 집에 있으면 세금 내는 사람이 줄죠. 줄죠. 근데 여성 인력이 반인데 여성들이 반이 다 나와서 인구가 반이 나와서 일을 하니까 세금 내는 사람이 2배가 되죠. 됐지. 그래서 복지 재정을 만들고 그래서 복지 국가를 실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세금은 내는 사람 늘었는데 아이를 안 낳는 거죠. 그래서 90년대 이제 초반에 아까 말씀드린 남성이 같이 아이를 키우는데 함께 협력하게 하자. 그래서 국가가 온갖 캠페인도 많이 하고요. 막 그다음에 데디쿼터제도 만들고 90년대 초반부터 노력을 합니다. 그게 30년을 왔어요. 처음에는 남성들이 저항도 많았대요. 왜 우리가 아이 키우냐고 싫다 그러고 나 회사에서 일해야 월급도 더 많고 승진도 한다. 근데 이제 여성들이 이제 안 참는 거죠. 같이 키우자. 왜냐면 나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근데 자기 부인이 회사에서 잘리는 것보다는 회사 다니는 게 좋잖아요. 자기 부인이 승진해서 돈 많이 벌어오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승진해야 돼. 그러면 내가 좀 더 이번엔 야근 내가 좀 더 많이 할게. 뭐 거기는 야근하는 사회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당신 조금 해. 내가 좀 더 일을 많이 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내가 좀 더 아이 키울게, 아이 돌볼게, 내가 육아휴직 쓸게 이렇게 돼서 국가가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 노력이 30년, 한 세대가 왔어요. 제가 스웨덴 남성들을 보고 너무 놀란 게 네. 이제 제가 개별 가정 들어가서 인터뷰도 해봤는데 네. 처음에 딱 들어오면 이제 웰컴 드링크라고 해요. 음료수를 내오는데 제가 부인을 만나러 왔잖아요. 근데 남편들이 와가지고 웰컴 드링크를 내와요. 그리고 내가 뭐 도와줄 거 없냐고. 그래서 부인 인터뷰하고 남편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남편이 계속 자기 부인 뭘 도와줘야 되고 뭐 요리도 같이 하고 요리도 더 많이 해요. 부인들은 뭐 또 다른 일을 하니까 뭐 남편이 요리하면 부인이 청소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만난 남성이 어떤 얘기냐면 똑같이 일을 하는데도 자기는 너무 많이 못하는 것 같다. 더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세대 동안 자기 아버지 세대의 변화를 보고 지금 청년 세대들은 이제 바뀌어 온 것이죠. 그래서 사실 스웨덴 남성들이 다 네. 그런 건 아니죠. 거기도 굉장히 뭐 폭력적인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전반적으로 그 북유럽 사회에서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스웨덴 남성들이 굉장히 나이스하다, 착하다. 그래서 굉장히 여성들한테 인기가 높대요. 왜냐하면 여성들은 같이 대화가 되고 친밀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아이들 같이 키우니까. 그래서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성들이 진짜 남성들도 여성들하고 같이 만나고 연애도 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요. 그러려면 여성들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서로가 그러면 어떤 지금 한국 여성 똑같습니다. 따뜻하고 같이 공감할 줄 알고 그리고 아이를 함께 키울 수 있는 사람. 그런 조사들이 연구 결과들이 너무 많아요.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이 회사 대표님들 그리고 30대 이상 남성분들은 인식을 좀 더 바꾸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